우리나라 한번 상황을 볼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윤율이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품 실현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상품 실현이 잘 안 돼 갖고 이윤율이 하락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 강연은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주류 경제학의 경제 성장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규제개혁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제가 잘 나가나 안 나가나 항상 기업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죠. 규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치킨공화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치킨집은 약 9만 개라고 하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글로벌 매장 수보다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치킨공화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대박이라서?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킨집들은 거의 순수입이 연 2천만 원 내외가 대부분이고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집도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치킨집을 차리는 이유는 그것 말곤 할 게 없어서죠. 직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는데 역시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란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노동시장의 배수통이라고도 불리죠. 배수통 아시죠? 이렇게 물 받는 거, 넘치면 받아내는 것. 해고됐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을 받아내는 곳이 바로 자영업이라는 건데요. 2017년 말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수는 자그마치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합하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건데요.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 한 2,800만 취업자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건데요.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 둔한 핵심 이유가 아까 말한 자영업자들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도대체 엉망이 됐다. 나라가 경제 성장이 특히 서비스업 부분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맨날 예로 나오는 것이 대형마트 입지 영업시간 규제죠.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동네 조그마한 마트만 생기는 거 아니냐, 조그마한 동네 슈퍼만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주류 경제학자들과 이제 기업 단체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냥 이권에 눈이 멀어서, 사익에 눈이 멀어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버드 아시아 연구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09년부터 3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해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세미나의 결론인데요.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란 부제를 들고 있죠. 이 책에서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바로 서비스 부분에서의 규제 개혁을 뽑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의 규제 개혁의 대표적인 거는 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인데요. 당연히 그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도출했을까요? 자,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이 그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민 경제는 일정한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도달하면 성장률이 일정해지는 어떤 균형 상태에 이른다. 이걸 지속적 성장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선진국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지속적 성장은 대체로 한 2에서 4% 정도의 이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에 도달하면 이 정도의 성장률로 수렴을 한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영국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한국 또 그다음 중국까지
경제가 성장이 시작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코스를 향해서 수렴을 하는 것처럼 실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렴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의 골람함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 기술을 모방해서 일종의 기술 혁신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모방 대상도 줄고 모방의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성장이 계속되면은 기술 혁신을 하는데 내 스스로 해야 돼. 이제 선진국은 따라할 게 없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실패 비용도 많이 증가합니다. 이때가 바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성숙한 경제로 수렴되는 시점이죠. 최근 한국이 대표적인 항상 사례로 나오는 건데요. 자, 두 번째도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증가입니다. 이 서비스업의 증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득이 좀 증가를 하면 단순히 이런 제조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치제, 문화생품 이런 것들을 소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서비스업이 많이 비중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업이 생산성이 생각만치로 잘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과 다르게 서비스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제조업은 기계를 도입해서 기계 라인 속도를 돌리면 쫙 올라가지만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 생산성 상승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도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성숙한 경제라고 일컬어지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문제가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빠른 제조업 고용 축소입니다. 다른 고소득 국가가 경험했던 것보다 한국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당연히 사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더딘 서비스업 생산성입니다. 하나는 또 너무 빠르고 고용 축소는 너무 빠르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또 너무 더뎌. 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합쳐지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선진국이 한국 수준에 있었을 때는 5% 정도 성장을 했는데 현재 한국은 3%도 못한다는 거죠. 고소득 국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에 진입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두면. 보통 이런 걸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원인이 뭘까요? 자, 제조업 비중의 너무 갑작스러운 빠른 하락은 21세기의 세계 경제와 기술 변화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옆에 중국이 세계화 물결을 타고 고도 성장하니까 당연히 그곳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들이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때 중국이 싹 발전하면서 제조업 공동화가 생기면서 동시에 2000년대부터 제조업이 ICT로 불리는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많이 재편이 되는데요.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기계 산업하고 다르게 정보통신산업은 노동 집약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장비 집약적이죠. 그래서 고용이 더 줄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제조업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해버린 겁니다. 자, 서비스업의 경우는 어쩔까요? 앞의 사정이 제조업이 불가피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서비스업은 하지만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 기간 서비스업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낮았다는 얘기죠. 한국과 비슷한 수출 제조업 국가인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OECD에서 봐도 낮아요. 실제로 생산성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어? 바로 자영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자영업 부분은 자본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생산성 혁신을 위한 R&D나 뭘 할 계제도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저생산성, 저임금 경제, 특히 서비스업에서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고정파 성장론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그 현상에 대한 진단으로는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자본론의 시각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본론의 경제성장론을 살펴보면서 주류 경제학의 이런 처방이 맞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론의 경제이론도 기술혁신의 곤란을 강조하는 건 비슷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당연히 하락하죠. 하지만 경제가 도달하는 상태가 신고정파와 좀 다른데요. 지속적 성장 상태, 아까 말했던 수렴되는 그 지속적 성장 상태가 아니라 마르크스는 정지 상태가 바로 자본주의적인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의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지 상태의 경제 성장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이윤율이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도 어려워지고 노동 생산성은 사라지고 인구까지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12강하고 14강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게 마르크스의 정지 상태고 아까 말한 주류 경제의 지속 상태입니다. 여긴 자본 생산성, 여기는 자본 집약도, 얼마만큼 자본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인구 대비로 해서. 자, 보시면 마르크스의 이론 궤도에서는 자본 집약도가 높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내려갑니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은 속도는 느려지지만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둘의 결론이 다른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론적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다른 강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내용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과 국민 경제가 맺는 관계를 두 이론이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신고정파 성장론은 국민 경제를 개별 기업의 가상적인 평균으로 간주합니다. 즉,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기업들을 대표하는 평균적 기업,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 개별 기업들이 행동하는 것들과 똑같아. 이 개별 기업들의 평균이야. 그래서 개별 기업들 같이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등등등 개별 기업들이 가지는 합리성들을 이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이 일종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경제 성장론의 모델인데요. 그래서 개별 기업과 전체 기업 사이에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론의 경우는 다르죠. 좀 늦게 나왔네요. 바로 이렇게 이 한 기업이 아까 말한 걸 다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그 뒤에 아까의 차이가 없어요, 주류 경제학은. 근데 마르크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이 개별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개별 기업들이 다 기술 혁신과 자본 투자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쟁들 각각은 다 합리적이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본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윤율을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이 기업들이 모두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한 결과 이 전체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별 기업들의 선택들이 국민 경제 전체에는 이윤율 하락이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얘기를 우리는 한번 1강과 2강에서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시면 자, 다시 한번 1강, 2강으로 돌아갈 때예요. 자, 지금 1강, 2강을 강의 끝나고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이런 모순, 개별 기업과 전체 경제가 가지는 모순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니면 정말 이 전체 경제도 개별 기업처럼 합리적일까요? 한번 실증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국의 이윤율 그래프입니다. 1869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지속적 성장 상태라면 이윤율이 어떤 점에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쫙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변동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1966년에서 81년 2005년에서 현재까지 실제로 하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죠. 1965년부터 65년까지 20세기 초 65년까지 지금부터 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해서 쫙 한번 크게 상승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정말 제대로 한번 나타난 시기였죠.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때기도 했는데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 혁신을 하면서 이윤율을 끌어올린 건데요. 자, 한국도 한번 볼까요? 이건 한국의 그래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이윤율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수렴점을 향해서 쭉 간다기보다는 어떤 변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은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폭락도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중화공업화가 한번 크게 실패했을 때, 또한 90년대 재벌을 개혁하는 데 실패하고 굉장히 과잉 중복 투자가 있었을 때 외환위기까지 당했었죠. 자, 이랬던 시기에 큰 한 폭락이 있었고 상승은 아주 조금 3조 황때 그리고 IMF 구조조정 이후에 잠깐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추격 성장 국가다 보니까 실제 미국과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술 혁신, 어떤 자본 생산성을 크게 올리는 기술 혁신은 없었다는 것이 이런 이윤율 그래프를 통해서도 나타나죠. 자,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면 주류 경제학의 지속 상태론보다는 정지 상태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류 경제학의 서비스업 규제 개혁과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전제가 틀렸으니까 결론도 틀리긴 할 텐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현상적으로 맞거든요. 과연 서비스업 규제 개혁을 하면 그래도 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학이 서비스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업종 중 상당수가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이전받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앞서 본 한번 우리 자영업자들이 특히나 많은 마트, 유통업, 도소매업이죠. 도소매업 한번 볼까요? 자,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사회적 분업이 조직되는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필연적으로 분리됩니다. 상품이죠. 이게 바로 상품인데요.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상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 가치론에서 얘기했던 노동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필요한 건데요. 바로 대표적인 게 도소매업이죠. 그래서 도소매업이 가장 커질 때는 어떨 때일까요?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상품 실현이 제대로 안 돼서 도소매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엄청나게 상품 실현이 안 되니까 쌓여있는 재고들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아마 도소매업이 가장 커지는 스토리일 겁니다. 반대는 어딜까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다 팔아라고요. 다 판매해야 돼. 바로 실현돼. 아예 생산과 동시에 실현이야. 이렇게 될 경우는 또 도소매업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양쪽 사이에서 활동을 하는 게 도소매업이죠. 그리고 그런 상품 실현의 대가로, 상품을 실현시킨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게 도소매업의 소득인데요. 그래서 도소매업의 소득은 노동 가치론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은 아닙니다. 실현이라는 별도의 비용에 지불되는 노동인데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소득의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상황을 볼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윤율이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품 실현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상품 실현이 잘 안 돼갖고 이윤율이 하락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업이 딱 눈에 띄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어떤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론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노동가치론을 무시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도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이 현실의 경제성장의 어려움들, 특히 주류 경제학이 가지는 경제성장론의 어떤 결함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업 규제 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는 제안은 경제학의 결함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지속 성장론의 결함, 노동 가치론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치의 생산과 이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결함,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바로 서비스업 규제 개혁론이라고 할 텐데요. 자본론은 자본주의적 성장의 도착지가 정지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이윤율 운동의 실증적 궤적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죠.
서비스업 규제 개혁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분석할 볼 때 이윤율 하락에 반작을 하는 힘도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론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지 상태, 여기서 말한 이 정지 상태의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4부에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볼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잠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1강과 2강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